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은 한국이 꼭 필요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 또는 신흥국 시장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 일부에 이어 2부에서는 요즘 주목받는 ETF와 업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ETF 투자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최근 주목받는 ETF가 있나요? 지금 주목받는 ETF로 따지자면 이 테마나 어떤 투자 전략에 맞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에 있어서 채권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 관련된 ETF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채권 금리가 3%대 중반으로 뭐 3%에서 3%대 중반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수준에 있으니까 추가로 캐피털 게인즈라고 해서 금리가 빠지면서 오는 수익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냥 연간 3.0에서 3.5% 수익만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가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뭐 5.6%까지 올라간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부채한도 얘기하면서 또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5.0에서 5.25니까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얘기하니까 5.25에서 5.5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1년 뒤에 3.5%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채권은 사도 되죠. 왜냐면 쿠폰 레이트는 5% 이상이 나올 거고 여기에 5%에서 3.5%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치면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있어서도 저희는 추천을 하고는 있는데 좀 단기 쪽으로, 뭐 SHY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런 ETF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건 채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중에서 뭐 금을 추종하는 ETF, 뭐 GL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은 저희가 볼 때는 많이는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 뭐 이런 거는 투자할 만하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ETF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뭐 선물을 추종하는 ETF는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한 5% 정도 들고 가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ETF 중에서 업종 주식 투자하는 ETF죠. 가장 오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성장주, 나스닥 기술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당연히 또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있죠. QQQ.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또 뭐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 또 뭐 신재생 에너지를 추종하는 ETF, 바이오를 추종하는 ETF, 뭐 전기차를 추종하는 ETF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저희가 좋아하는 성장 업종 관련된 ETF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잘 보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업종별 비중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앞으로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성장주 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한 10% 정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성장주 비중을 원래 얼마를 가져가고 가치주 비중을 얼마로 가져갔느냐 했었을 때 올해 연초에 7대3 전략이었거든요. 성장주 70, 가치주 3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성장주 80, 가치주 20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산을 하고 있냐면 대형 기술주. 저희는 이쪽이 너무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도 마찬가지죠. 뭐 대형 전기차 가장 유명한 게 테슬라 있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전기차, 우리나라 자동차 들어갑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좀 쉬고 있어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IRA 법안이 굉장히 가시화가 될 때는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과 연결이 될 거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아까 우리가 이제 실적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서 가장 서프라이즈가 1, 4분기에 나온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 증시에서도 업종별 매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저희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뽑았었을 때는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의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라. 뭐 그때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 4분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게 좋게 나오냐면은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완성차. 그래서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업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뭐 호텔신라도 올라오고 네이버도 올라오고 뭐 대우조선해양, 조선 쪽도 올라오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업종들이 쭉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한 업종이 중요합니다. 중국보다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중국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장 점유율이 0으로 가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 점유율 유지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돈을 오랫동안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은 한국이 꼭 필요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 또는 신흥국 시장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중국인데 뭐 그 이유가 지금 이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런 이 경쟁력이 있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 가운데서 대형 금융주는 어떨까요? 최근에 공개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 신용카드사 주식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은행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많이 좀 꺼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이제 2007, 8년도에는 은행이 S&P 500에서 이익 중에서 거의 35%까지도 차지했었어요. 이익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은행들이 망하면서 이게 엄청난 적자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망하면은 이거를 대형은행들이 삽니다. 근데 대형은행들이 샀었을 때 대출을 막 높은 금리에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은행주라든지 금융주의 비중으로 보면은 마진,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라든지 순이자 마진율 자체가 옛날에 그런 화려했던 시대하고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중을 뭐 10% 이하 이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요. 대신에 금융주에 있어서 저희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점점 더 전자상 거래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카카오뱅크가 있는 거고 뭐 페이팔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가계의 펀디멘탈이 약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소비의 증가율을 유지시키는 거는 인건비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4%, 5% 증가를 하면 그만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이제 전자상 거래와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왜 신용카드를 샀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쪽에서 제일 마진을 많이 땡겨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는 개인들의 펀디멘탈이 완전히 망가져서 엄청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마진이 높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익이 창출이 되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아멕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식으로 보면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상승 여력이. 그래서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가계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소비 시장도 튼튼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주가 신용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를 달궜던 SVB 사태는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문제인 건가요? 지금까지 은행의 파산 사태는 사실 대출 고객의 문제 때문에 터진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체가 막 늘어나가지고 자산의 이 퀄리티가 굉장히 나빠져서 부실 채권이 왕창 늘어서 이게 아니었고요. 그냥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평가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 회사 문제 있다더라 하면서 개인들이 그 은행의 예금을 50% 빼버리니까 그래서 채권을 팔고 채권을 파니까 평가손이 실질 손실이 돼버리고 그리고 자본금 까먹고 이런 현상이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센티먼트, 그만큼 불안 심리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내 예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예금 빼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정부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예금 다 보장해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망가지지 않죠, 개인들이. 그러면 언젠가 펀더멘털이 망가졌을 때, 즉 대출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엄청나게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SVB 사태의 재현, 언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현이 부실 채권이 터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 일어날 겁니다. 당장은. 가계부채가 엉망이 돼서 기업 대출이 망가져서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급격한 경기 침체와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재 미국 은행의 건전성은 어떤가요? 건전성이 아직도 튼튼해요. 근데 이제 옛날만큼 좋지는 않죠.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이 전체 자산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런 겁니다. 굉장히 높았었을 때가 거의 15% 가까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떨어져서 13%대고요.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는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또 예대율이라고 하죠.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그만큼 유동성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71% 수준입니다. 과거에 위기가 터졌을 때가 거의 100%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30%, 29%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은행권의 어떤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요즘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경제 영향으로 미국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중국 경제는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는 좋아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어떤 다시 한 번에 확산하면서 리오프닝을 작년 12월 달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성장률이 3% 미만이었다면 올해의 성장률은 4% 이상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성장률이 이 4%에서 5%, 6%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4%, 5%에서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이런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하도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면 그냥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내수 시장을 늘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을 높여야 되고요. 소비 시장을 늘려야 되고요. 예대율을 높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M2를 풉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해요. 근데 그게 경기와 연결이 되기는 되는데 펀더멘털적으로 수출 비중이 자꾸 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미래를 좀 깎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가 커질 대로 커져서 더 이상 개인들의 소비를 가지고 GDP 성장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는 저축률이 너무너무 높고
가계에. 그리고 가계의 부채 비율이 뭐 여전히 아주 낮고 뭐 70%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키울 수 있고 그런 모습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들만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고 미국이 좋고가 아니에요. 중국 자체 회사들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계산을 하시면서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근데 중국 시장에서 그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기업들은 뭐가 있지? 대표적인 게 애플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보게 돼요. 앞으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만큼 종목 선별이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중국 비중이 높으면 높은 외국계 기업일수록 멀티플은 축소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멀티플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적절한 어떤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 주식시장이 핫한데요. 네. 중국 말고도 다른 국가별 매력도도 좀 달라졌나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일본도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펀디멘탈적으로 매력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었는데 아주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워런 버핏님이 일본 회사 산다더라, 일본 갔다더라, 뭐 게다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일본 키워준다더라,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중국 잡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멀티플이 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요소 말고 그냥 기본적인 펀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의 시장으로 보면은 유럽 시장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진국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본은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투자를 못 하겠고요. 그냥 유럽 쪽에 한 비중을 5% 정도? 이 정도로 늘리는 전략을 펴기는 했습니다.